318쪽이요. 318쪽. 제가 굉장히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일정이 당초에 있었던 일정이 아닌 이 조찬의 일정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 통보를 서로 했는데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으셔서 이렇게 바뀐 걸 아마 서로 이해를 못해서 아마 좀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큰 이슈가 돼서 4, 50분이 이렇게 전달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생년월일 안 쓰신 분 저한테 주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온 우리 감사님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숫자 나온 그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온 번호가 몇 번 있어요? 숫자가 없는 게 정직 겸손수험도 10번으로 포함돼야 됩니까? 뭐 그건 빼놓고요. 그러면 많아요. 1, 2, 3, 7.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입니까? 아니 1, 2, 3, 7이 똑같아요. 1, 2, 3이요. 1, 3, 7. 1, 2, 3, 7이요. 네. 이 1, 2, 3, 7이 점수가 같이 나오고 가장 적게 나온 데는요? 그 숫자가 가장 적게 나온 4, 5. 4, 5요. 네, 4, 5가 사실 언제나 적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리더십에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하는 이 국가적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개발한 이제 플랫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 유형입니다. 미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소위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리더십 유형을 개발했는 것이 이 9가지 유형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 진원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리더십의 유형은 바로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노출된 부분들이다 이거죠. 성격에 강화되어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격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그분의 현재 리더십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1번, 2번, 3번, 7번까지 이렇게 이 트렌드를 보신다면은 이 1번이 가장 많이 나온 유형들은 항상 직선적이고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번 유형들이 대부분 이제 이 리더로서 자꾸 추대를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이 1번의 그 이 메시지가 강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생각을 하면은 생각했던 것을 끝까지 그걸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는 스타일들이에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지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번의 유형은 대부분 이게 학자 유형들이에요. 학자 유형. 남을 돕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항상 상대에 대해서 내가 한 단계 낮게끔 내 자리를 낮게 가지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죠? 남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는 스타일들이다. 이거죠. 이 3은 감사 부문에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부 감사는 한편 생각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세운 정책이 그대로 되는가 아닌가를 팔로우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플래닝에 의해서 바로 이게 두잉이 돼야 되는 거죠. 두잉과 플래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사 계획을 세워서 그 연도에 안 하면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계획을 세웠는데 왜 그대로 안 했느냐 이런 스타일의 그거기 때문에 항상 성취지향적이고 자기 부문에서의 일가견을 가지려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다 이거죠. 우리 감사실에 특히 이런 경향들이 많다는 걸 업무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컬러도 이래요. 이건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내셔널리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항상 경쟁을 시키고 경쟁 속에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4번, 5번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왜 낮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깊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 열정을 쏟아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나 창작을 하는 그런 그 캐릭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긴 시간을 투입을 해서 새롭게 나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4번이 갖고 있는 캐릭터는 굉장히 남을 돕는 스타일들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 3번에 해당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스타일이에요. 3번에. 그죠? 박태준 씨도 이연재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든다면은 정말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펴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영구집약적이에요. 영구집약적인. 캐릭터가 영구집약형의 스타일일 수가 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면 그 생각을 풀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R&D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사회를 안정적으로 R&D로서 서포트하는 거죠. 이 6번은 이 한 번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비즈니스가 옆으로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현재 6번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캐릭터 같으면은 아예 직장 생활 보다가 자기 창업이 낫다. 가능한 한 빨리 가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남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데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아웃풋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 갔던 집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단골이 맺혀지잖아요. 그 단골이 맺혀지는 이 음식점이나 회사나 상품이나 또 어떤 서비스도 쓰던 것을 계속 쓰고 싶어 한다 이거죠. 왜?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헌신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헌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타고난 하나의 캐릭터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6에 해당되는 분은 아예 현재 직장이 있지만은 부인 이름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다른 걸 하나 오프닝하는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7번은 잘 아시다시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덤비기 때문에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분이에요. 스트레스를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7번은. 그렇죠? 그런 유형들의 패턴으로 보면 되고 우리 감사님이 여기에 지금 이 숫자가 그렇게 많게는 안 나오고 7번 쪽에 가까이 나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만약 정치를 하셨더라면 여의도에 입성해 있었을 거다 이거죠. 정치를 하셨더라면 그죠? 정당에 굉장히 깊은 롤 플레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선거에 한번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의외의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천부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이미 내한테 잠재되어 있는데 그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으면서 좀 조용하게 좀 지나가신 기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20대나 30대에 남다면은 우리 김남국 씨 이상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많죠. 의외로 폭발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8은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도전한 속에서 주인이 돼요. 그래서 본이든 본인이 아니든 간에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센스가 자기 몸에 많이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9번의 유형을 든다면은 지금까지 지나온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각각 특징이 하나씩 더 이렇게 강조되어 있다면은 이 9번은 그걸 다 포용하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이 9번의 유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님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신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서클은 아니래도 그런 스타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임석규 씨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점수가 잘 거기 많이 나온 게. 저 앞에 기억. 아, 여기 있어요? 네, 한번 보. 이거 합계에 나와 있는 중에서 보면은 이 1번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1번. 이 스타일에 초점이 많이 가 있는 편에 속한다. 그죠? 우리 실장님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번이요. 이 사실은 감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게 강화돼 있어요. 그죠? 더 강화돼 딴 직능보다가.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이 메시지는 2, 3, 4는 주로 이제 이 감성적인 스타일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한 스타일에 가깝죠. 그죠? 이 5, 6, 7은 머리를 많이 쓰는 스타일일 수가 있고 또 8, 9, 1은 아주 배짱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 이거죠. 근데 사고를 많이 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8, 3, 1이에요. 왜? 액티브하기 때문에. 조직 속에서 액티브한 사람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고로 보여지는 거야. 그죠? 문제로 보여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31이 노출된 어떤 규제에 새로운 것을 갖다가 넣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직을 흔드는 스타일이다. 공격적이다 이거죠. 그 대신에 594는 잠잠해요. 회의를 할 때 얘기를 안 해요. 조용해요. 그냥 깊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바깥으로 보면은 831인데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5와 4와 9가 이 사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지금 이 길에 나와서 뭐 데모를 하는 등등을 해서부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이 4와 5와 이 9, 이 밸런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사회를 한 단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이 한 개의 그 어떤 계층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2, 6, 7은 양쪽의 균형을 봐서 이쪽 얘기 이쪽 얘기의 균형을 봐서 균형을 잡아주는 스타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왔을 때 중간에 의사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얘기가 상대방한테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내가 한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망설일 때 표현한다면은 그 표현한 내용이 전체 조직 속에서는 조금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수동적이지만은 이쪽에 조용한 목소리가 이쪽에 아웃스포컨보다가 더 강력하게 회사의 조직의 가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 이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을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성격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도 있는데 성격을 발전시키면은 그게 리더십으로 표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이쪽은 이쪽 부분이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끌어당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격 평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 적게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오히려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격은 개발 가능하다. 왜?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자기 성격 개발의 포인트다. 취약한 부분은 끌어올리고 이미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미약한 부분은 거기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해야 될 범주의 것이 일반 직장인이 4번과 5번이 취약해요.
취약한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연결시킬 수 없어요. 왜? 돈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돈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겠어요? 물론 직업도 하나의 어떤 그 캐릭터의 입장에서 할 수는 있죠. 그걸 통해서 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라는 그 이 메시지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스스로의 취향에 가는 것을 지배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 제약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라.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좋은 거는 그대로 두고 미흡한 것은 끌어올려야 된다.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보는 거고 또 새로운 것을 듣는 거고 새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른의 모습은 이미 믿는 대로 듣고 보기 때문에 체인지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른이 더 어린이처럼 되돌아가야 되고 어린이는 거꾸로 어른처럼 되나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사이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격은 언제나 플렉시블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맞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상대에 맞추는 것이 성격 개발의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듣는 데 멈추지 말고 굉장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다가 초점 맞춰라. 이 리스닝이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리스닝에 의해서 결정돼요. 모든 것은. 이게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게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리스닝이 일어난다는 거죠. 히어링은 하루 종일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도 모르게 잡소리만 들은 것 같다 이거죠. 그거는 히어링 단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활용해야 될 거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리스닝을 하신 증거다 이거죠. 그죠? 리스닝을 하신 증거고 그 리스닝은 내가 해야 될 방향이다. 내가 해야 될 방향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동양학의 우리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서양에서 이제 꽃이 피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 사람은 사람인데 위에 한 사람이 있고 아래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위에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이고 아래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자기예요. 그죠? 자기 위에 다른 한 사람을 올려놓고 보는 그래서 서양에서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동양의 사상이 서양에 들어가서 서양에서 꽃이 피어서 서양이 우리를 앞질른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동양의 모든 사상들이 서양에 가서 다 번역이 돼서 다 엉축이 됐어요. 우리의 동양적인 사상의 핵심의 것을 본다면은 자기를 타인으로 바꾸는 이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것을 타인으로 연결시키는 이게 약하고 또 타인과 자기가 하나라는 컨셉을 가져가는 힘이 동양이 약하다. 그래서 동양이 서양의 지배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가 더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상대가 얘기한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는 이 다른 사람을 내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내 생각을 정돈하는 그런 류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 저는 셀프 컨트롤이다. 자기 멘토링이다. 셀프 멘토링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서양 사람들이 표현한다면 셀프 디벨롭먼트라고 그런다. 그죠? 자기 개발은 별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나를 멘토링을 할 수 있으면은 그죠? 자기가 자기를 멘토링을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자기는
행복한 거다. 자기가 자기를 멘토링할 때 비로소 행복이 있다. 행복의 기점은 나한테서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격에 의해서 기대되는 효과의 핵심은 모든 것을 acceptance하라. 이 acceptance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별표를 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나하고 접근하기에 적절치 않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내가 다시 타인의 입장으로 되돌아가고 타인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셀프 멘토링을 통해서 셀프 디벨롭먼트를 한다. 그래서 리더십도 바뀌는 거고 또 성격도 바뀌는 거다.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모습의 자기를 느끼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격의 이 발전은 바로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조직 사회에서 회사마다도 각각 캐릭터가 있을 수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또 업무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을 사회적인 방법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acceptance 하게 되면은 통합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난다. 통합을 통해서 성장. 그러니까 어제 보다가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는 자기가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만약 어제와 오늘 내가 같다고 그런다면은 성장이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은 그날 하루가 지루한 하루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장은 영원한 이거 꽃이다. 그죠? 성장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기가 빠진 거예요. 그죠? 성장은. 성장을 해야 기가 사는 거예요. 그죠? 기가 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한테. 음식을 먹어서 들어오든 어떤 메시지를 갖고 들어오든 어떤 업무를 통해서 들어오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으로 인티그레이션, 그죠? 제가 들었던 이제 표현에 한다면은 인티그레이션이 바로 인의 사상이다. 상대를 나한테다 끌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혼합한다 이죠. 자기와 타인 이외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기와 타인 이외에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타인이잖아요. 그거를 끌어넣기 위해서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통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성격 개발의 중요한 방향이다. 그래서 언더라인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차트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한번 기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이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이제 스타디 된 거지만은 우리나라에 그 성균관대학 행정대학원 유민봉 교수,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문교수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연세대학의 경영대학의 박헌준 교수. 이 두 사람이 애니어그램 리더십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그죠? 그 책의 핵심은 이 사상을 리더십으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부 쪽에서 또는 정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직 겸손성 부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항목은 우리나라의 성균관대학의 교수가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로 이분이 이제 픽업돼서 결국 캐나다가 시민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캐나다에서 이 심리학 그 싱크탱크에서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개발한 모형이 이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뭔가니 동양의 사상을 서양의 관점에서 볼 때 리더십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 핵심이 뭔가니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이란 말은 겸손의 다른 이름이다. 이거죠. 겸손이란 말이 정직이다 이거죠. 그 두 마디를 한 마디로 합치는 것이 셀프 컨트롤이다. 또 셀프 멘토링이다. 또 셀프 디벨롭먼트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것이든지 간에 겸손한 속에서는 정직이 있는 거고 정직하면은 겸손으로 보인다. 그죠?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그냥 동의어로 쓰여지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그 탁월한 조직에는 누구나가 다 그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감으로 차 있다. 탁월한 조직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발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 듣는다면은 절제를 하면은 그 조직의 리더가 된다. 그 조직의 리더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거죠. 왜? 내 일인데 내가 한다 이거죠. 다른 누가 도움을 나한테 줄 뿐이다 이거죠. 내가 내 일을 한다. 자기가 자기를 해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절제다. 그래서 사실 절제라는 말은 우리의 그 관습에서 본다면은 이 최고의 이 덕목이다. 그래서 내부 통제 평가사가 조직 속에 뭐를 기해야 되느냐? 전 직원이 절제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여러분이 갖는 거다. 그죠? 그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연결되는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또 이제 너무 늦게 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 체크하고 지나갈 만한 사항은 여기에 사실은 동양의 노자 장자 이 동양의 사상을 서양의 입장에서 펼쳐서 그것을 심리학에 접목시킨 사람이 칼 융입니다. 칼 융은 우리나라에 동양에 있는 주역 사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심리학자가 동양의 주역 사상을 자기가 성화 발전시켰어요. 이 사람이 했는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은 단전에 잠자기 전과 잠 깬 5분씩은 단전에다가 힘을 주라 이거 단전에다가 힘을 주라 이거죠. 동양의 사상을 서양에다 접목시키면서 심리학에 이 프로이드 이후에 바로 프로이드에 이어서 새롭게 자기의 영역으로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운 학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여기 이분이 한 중요한 명언은 30대, 40대, 50대는 인생의 피크 타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시간이다.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시간이다. 왜?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단계에 있다면은 자기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고 있고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누군가로부터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자기한테 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전성기다. 30대, 40대, 50대가 인생의 피크타임이다. 특히 50회 생일이 되는 날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50의 인생의 옛날에는 피크타임으로 본 거예요. 이 칼 융의 입장에서. 그죠? 그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50이 돼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나온 세계만 보지 말고 미래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 50대가 인생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살지 말라 이거야. 디펜던트하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인디펜던트하게 조직이나 회사나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야 될 길은 뭐냐? 인터디펜던트 해야 행복하다. 자, 행복을 하자면은 인터디펜던트 해야 된다. 많은 커넥션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터디펜던트가 바로 심리적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다. 인터디펜던트란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또 그분이 서양에서 인의 사상을 실현시킨 사람이 칼 융이에요. 그래서 이게 칼 융에 관한 심리학 교수를 이제 어저께 같이 간 것처럼 여기 이제 심리학 교수를 모셔다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 칼 융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생애를 축약해서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고통을 겪고 있고 내가 힘든다 이거야. 그것이 굉장히 좋은 순간에 자기는 머물고 있다 이거야.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영광을 실현하고 있는 주춧돌이다 이거죠. 자기 힘들어야 돼요. 오늘이 힘들어야 내가 오늘 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고통의 컨셉을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과제가 주어지고 그런 일이 주어져 있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 비난을 듣게 되는 그런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 칼 융이 운영하는 여기서 딥 코칭이란 말을 써요. 딥 코칭. 하면 딥 코칭이니까 자기를 코칭하라는 거예요. 남을 코칭하는 게 아니라 나를 코칭하라. 내가 나를 되돌아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여기 지금 메모는 해놨습니다만은 그냥 이거는 그대로 지나가기로 하고 제가 이제 좀 늦게 있어 이 꼭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부분을 하나 좀 강조를 드린다면은 사실은 이것을 이 모형을 사실은 이제 국제회의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 모형이었는데 이 모형이었는데 이것을 제가 아시아 이제 감사회 회장을 하고 또 미국의 이 플로리다에 있는 IIA 본부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캐치하고 지나간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이다. 컨트롤이 베스트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닦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은 컨피던스를 갖는 건 당연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누구와 더불어서 나눠야 된다. 여기서 트루스 이 라이트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면 여기 좋겠어요. 사실은 알고 있는 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느낀 거 있잖아요. 이 느낀 것을 조직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아니면 다른 이 고객 관련 거기에다가 전파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생각한다면 자기의 미션이에요. 그죠? 중요한 미션이에요. 아는 것은 써먹어야 자기게 돼요. 실현 안 해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실행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훨씬 지금 중요한 러닝 프로세스에 있어요, 사실은. 그죠? 뿐만 아니라 직접 그걸 하니까 이제 주인이죠. 컨트롤을 직접 하잖아요, 조직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축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노하우로 여러분한테 접근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는 찬스로 생각하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리스크라는 말로 여러분이 군데군데 상황에서 쓰시라 이거지. 기회로 보라 이거예요. 찬스로 보라 이거예요. 그런 메시지로 이 세 가지의 이 시점을 강조를 했는데 주저주저 하지 말고 표현하라. 그죠? 주저주저 하지 말고 표현하라. 과감하게 표현하라. 상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찬반을 다 받아들여라. 엠퍼시 다 받아들여라. 찬성적인 얘기, 반대적인 얘기 구애받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발전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프렉션은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은 내부 통제 평가사가 해야 될 새로운 노하우다. 아침에 5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라.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서 5분 정도는 오늘의 마지막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약간 확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끔 디벨로핑을 했어요, 제가.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니, 이 책무성과 통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메시지를 그 주인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높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고, 또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기여하면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특히 여기에 2인 이상 연대 책임으로 의사결정 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이 의사결정했으면 그건 좀 무효다.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가치가 낮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픈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조직의 사기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 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이제 이 그 메시지에서 채용하고 승진하고 이동하고 보상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면은 다른 거는 저절로 투명해진다. 조직이 투명해지는 방법은 채용과 승진과 이동과 보상이 공정하면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문제를 하나 던져진 게 있어요. 인사 부문의 고가를 투명하게 하라. 인사 부문의 진단을 다시 하라. 현재 인사 부문의 규정이 실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체크하자.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제 쭉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험 문제로 노출된 부분에만 이제 집중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인적 자본이라는 컨셉을, 인적 자원을 인적 자본으로 특히 EU에서 보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인적 자본으로 바뀌었어요. 395쪽. 이게 이제 별표를 하시고, 이게 새로운 트렌드이면서 동시에 이미 유럽에서는 꽃이 피어 있어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티에서는 이미 법률적으로 인사 부문의 정보를 공시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의 핵심은 뭔가 하니, 인사 부문의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인사 부문에 해당되는 것. 급여를 포함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공개하라. 그래서 그 공개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죠? 공개 항목을 나열하고, 미국의 이 정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실제로 휴먼 캐피탈 리포트를 내라. 휴먼 캐피탈 리포트. 여기에 굉장히 방점이 있어요. 휴먼 캐피탈 리포트를 공시하라. 그래, 거버넌스 리포트라고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휴먼 캐피탈 리포트라고 보라 이거죠. 그래서 395쪽의 이 별표를, 이것을 우리 조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내부 통제 평가사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자, 간단하게 한마디를 드린다면은, 인사 부문이 규정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이유를 가능한 한은 노출시켜서 규정대로 하도록끔 해주고, 인사 규정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인사 고가의 평가의 그 항목도 계속 달라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수한 그룹과 우수하지 않는 그룹 간을 구분해 가지고 상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어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지금 정부가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시대가 갔어요.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잘했으면은 다 잘한 거예요. 다 잘한 거예요. 다 잘한 것 때문에 다 형평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는 equal pay for all, 모든 사람한테 그 능력에 부합되는 적정한 대우를 equal pay를 하라. 같이 주라. 보상을, 저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많이 했어. 그렇다면 그것이 정당하게 인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는 공개하라 이거죠. 공개하라. 자, 급여가 공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공개하는 시대예요. 급여의 스트럭처를 공개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보다도 급여를 더 받았다.
더 받는 것을 이제 공개해야 되죠. 그 사람이 그만큼 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그 사람은 냈다. 그런 것을 공개하도록끔 가이드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인사정보의 공개 시스템을 이제 우리 조직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각각의 조직의 특성에서 내가 CEO도 아니고 또 대주주도 아닌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가능한 범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신입사원을 뽑거나 이럴 때는 평균급여를 공개합니다. 그죠? 또 제일 들어올 때 받으면 얼마 정도 받는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ISO 3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선도적인 기업은 이미 이것을 론칭해서 실시해야 되는 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이 이것을 하기에 참 좋다. 공기업이. 정부가 절대평가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갖고 기업을 차등하지 말고 차등하더라도 그 소속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퀄 페이 같은 수준으로 더 주라 이거죠. 같은 수준으로. 사장과 말단 직원이 그 회사의 전체 조직에서 우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럼 이퀄 페이를 그 인센티브의 퍼센테이지가 같은 레벨로 같이 조정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의 컨플릭트가 심하다 이거죠. 그것을 성화시켜라. 그래서 자꾸 고가하고. 그래서 저는 6개월마다 고가하는 제도는 이미 낡은 것이다. 상시고가라. 상시고가. 왜? 그건 회의 때마다 회의하는 게 고가다 이거죠. 부득이해서 제도적으로 해야 될 땅이 있다면 한 번에 족하다. 고가한 것은 반드시 공개하라. 이거 반드시 공개하는 핵심의 키를 공기업 중에서 제일 잘 실시하고 있는 데가 한국부동산원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사님이 그 급여를 완전 공개하고 그 인사 고가인 것도 공개를 해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서울보증본 우리 감사님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인사 부문의 인사 고가를 전면 공개하라. 당사자 간에 물론 공개죠. 고가자와 피고가자가 같이 공유하게.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한번 별표를 하시고 인사 부문의 우리 조직의 내부 통제를 우리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래서 인사 부문의 내부 통제 평가 감사를 감사팀에서 한번 하시라 이거죠. 또 준법 지원 입장 또는 법률 다루는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은 인사 부문이 규정에 맞게끔 현재 하고 있는가? 이 프랙티스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규정은 바뀌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규정은 수정되지 않으면 규정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 시대 흐름에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ISO 3414를 인사 부문의 규정화에 도입할 수 있는 범위까지 도입하도록 내부 통제 평가 감사 입장에서는 한번 반영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쓰는 게 여러분의 문항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인사 부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들은 이제 그 핵심의 키는 어차피 차별화는 일어나지만은 차별화는 더 좋게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진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도 하고 또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가야 될 방향인데 성격을 개발했어요. 그죠? 개발했는데 어떻게 개발해요? 보시면은 모든 것이 모두가 하나다. 상대와 내가 하나고 그죠?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공동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이 컨셉이 바로 인의 사상의
타인을 내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23쪽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존중해줘야 되겠죠. 그 자존감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타인을 존중해야 비로소 내가 나를 존중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거죠. 그렇게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은 누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다 이거죠. 방향. 가야 될 방향이고 따라서 힘이다 이거죠. 따라서 모든 의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5단계로 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새로운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하라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정지된 게 아니라 움직인다. 진리도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끊임없이 거기에 고쳐졌잖아요. 그죠? 고쳐지는 온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로 묶어진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껴라. 저는 저 말이 제일 좋은 말이다. 그죠?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은 죽는다고 생각하라. 그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떴다고 생각하라. 그죠? 뭐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나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의 찐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현재의 순간에 살라. 거기다가 언더라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순간에 살라. 내부 통제는 내일 하면 되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누구와 더불어서 하지. 바로 할 수 있는 순간에 현재의 순간에 하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실천하는 입장에서 인사부문의 내부 통제 평가 감사를 돌아가셔서 한번 어젠다로 올리셔서 인사부문을 현재 규정이 현재대로 미흡한 게 있다면은 보완하고 고치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세계가 지향하는 내부 통제의 방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정리된 거 있지만은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안구 이 스트레칭 하셨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이스라엘에서 발견한 심리치료 기법으로 또 시력이 나쁜 이제 청소년들을 시력을 회복시키는 효과로 이 방법을 써왔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주의력 결핍증에 있는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예방하는 툴로 전향이 되고 있다. 이것도 별표를 하셔서 특히 가족에 있는 사모님들한테 한번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안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 왜? 안구 운동할 시간이라도 가져라. 그리고 텔레비 보면 시력 나빠져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텔레비는 좋지 않아요. 또 스마트폰도 보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연상시키시고 이제 시험 문제로 등장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이 책자 속에 이 내부 통제 그 문제의 유형들을 여기다가 이제 게시도 해놓고 주관식, 객관식 옛날 분에 이제 코로나 이것이 닥쳐오기 전에 했던 것을 이제 문제가 객관식 문제 들어가 있는데 이 객관식 문제는 전부 다 뺐으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주관식 문제의 범주는 그 범주에서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간이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해서 이 강사의 그 어레인지먼트가 잘못된 것을 좀 사과드리고 그 인사부문의 내부 통제를 평가하고 감사하는 방향에 감사님들이 한번 시각을 바꿔보시자. 최소한 또 인사부문을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한번 보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도 있고 현재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맞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좋고 한번 그런 정도의 서칭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 내부 회계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부 회계 관리의 핵심이 뭐냐? 거기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체크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체크를 받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회계 관리팀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것은 아래에서 일한 것을 전부 다 끌어올려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내부 회계 관리 리포트의 평가 보고서를 읽고 공유하게끔 조직 내에 내부 회계 관리의 리포트를 공유하는 문화로 확산시켜라. 오픈하라 이거죠. 내부 회계 관리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취약한 거를 우리 부만 알고 CEO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알게끔 오픈하라. 아마 특히 우리 포스코에서 오신 분의 입장에서 이 포스코 시티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 보고서를 이해관계자가 다 공식 볼 수 있게 오픈하라 이거죠. 오픈이 바로 내부 통제의 뿌리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그 어젠다로는 트랜스페어런시는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시가 목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카운터빌리티가 목표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는 밑바닥이고 분위기고 어카운터빌리티는 리더십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를 회사에서 CEO가 내부 통제위원장의 이름으로 발표를 해줘야 되죠. 내부 통제위원장의 이름으로 CEO가 발표하지만은 내부 통제 차원에서 발표하라 이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너무 급하게 또 제가 미흡한 시간 보충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터넷상에서 서로 공유를 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좀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회에 특별하게 미안하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40분의 시간을 좀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